안녕하세요. 회계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회계 이론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개념적인 부분 먼저 우리 채워가는 시간 갖도록 할 겁니다. 일단 회계의 기초 쪽으로 해서 일단 회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은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뭐 간단히 그래요. 회계의 개념 쪽 보시면 우리 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매출도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경영적인 경제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록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고 보고하는 이런 것들 다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회계는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누구야? 라는 거에 따라서 회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재무회계, 그리고 우리가 배우진 않을 거지만 이제 세무회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과세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 세금 내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라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무회계, 법인세 이런 것들 제외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를 배울 겁니다. 네, 그리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3번에 해당되는 내용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3번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부터 볼 텐데, 자, 재무회계는 자, 보고 대상, 즉 이해관계자인 보고 대상이요.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있는 이해관계자, 즉 경영자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관리회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가시면 되고요. 관리회계는 그렇구나. 기업 내부에 있는 경영자들 위주로 만들어지는 회계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는 원가회계나 뭐 예산회계, 자본회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겠죠. 이해관계자들이 뭐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요. 잠재적인 투자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제 보고할 때는 재무회계에서는 일정한 양식이 필요해요. 일정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재무제표. 재무 관련된 여러 가지 표다라고 해서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추후에 계속 배울 테지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분업표, 주석 이렇게 5개가 재무제표거든요. 우리 이런 것들 계속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관리회계에 해당되는 원가회계 뭐 이런 것들은 기업 내부의 경영자들에게 보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어요. 우리 사장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좀 구분되는 것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1번 개념적인 부분 봤고요. 그리고 2번에 이제 3번 해당되는 것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 봤던 2번 해당되는 부분 좀 정리를 할게요. 간단해요. 우리 부기, 즉 회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이제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해서 2가지로 나눠서 네,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단식 부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볼펜을 샀어요. 뭐 공책을 샀어요. 이렇게 사무용품 샀다라고 하면 사무용품 얼마 샀어요. 라고 그냥 기록하는 게 단식부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사무용품. 그래서 요거는 개정 과목으로 해서는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해서 소모품 개정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으로 얼마 썼어요 라는 형식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서 이중으로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큰 내용은 없어요. 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쪽으로 해서 이제 기출로도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우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보고를 위한 네, 개념 체계 부분이에요. 네, 중요해요. 잘 봐주세요. 자, 우선 이제 재무 보고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이제 개념 체계를 가지고서 보고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어떤 뭐 기본 가정이라든가 무슨 질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 체계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얘기할 거고요. 자, 첫 번째 구분에 있는 거 표 잠깐 내용 보시면 구분과 내용과 이제 비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구분에 있는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목적이요. 첫 번째.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보고 부분에 있어서 목적은요. 목적은 뭐 크게 쓸 것도 없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자, 투자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이제 보고기업에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 앞서 얘기했듯이 기업 외부의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 이게 재무회계였죠. 그래서 그 목적 또한 거기에 부합하게 돼요. 그래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에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청구권, 그래서 뭐 청구권의 변동, 뭐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대한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별도 쓰진 않을게요. 이해되실 거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 뭐 쉽게 얘기하면 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구나. 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모든 정보까지 제공할 수는 없어요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두고 있는 기본 가정은 딱 하나예요. 계속기업 가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계속 영속적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가정 하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고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위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현금이 나가고 들어갈 때 그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매출이 일어났을 때 바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외상매출금, 즉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한 달 뒤에 받거나 이런 형식의 그러한 거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바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지만 매출이 일어났네, 수익이 발생했네 라는 거를 그 매출이 일어난 시점, 즉 발생했을 때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이런 회계 처리가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원가주의라는 부분으로 해서 취득 시점의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감가상각. 예, 뭐 예를 들면 건물을 샀어요. 유형자산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건물이 이제 계속 뭐 10년, 20년 계속 갈수록 연식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한 경제의 가치를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기업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그런 감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나 감가상각 역시나 계속기업의 가정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본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회계 처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적 한계 기본 가정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 네, 이 부분인데. 자, 볼게요. 네, 요거는 그 옆에 장에도 그 재무정보 질적 특성이라고 별도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죠. 네, 요걸로 해서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뒤에, 예, 포괄적 제약 요인과 재무제표 요소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질적 특성은, 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포괄적 제약 요인 부분 있죠. 포괄적 제약 요인은요, 네, 비용과 이제 효익이 있다라고 하면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적어도 재무 보고를 하기 위한 어떠한 뭐 자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익이 비용보다는 커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 제약 요인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효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효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무제표의 요소인데요. 뭐 이것도 우리는 재무제표 요소인데, 네, 우리 요거 이제 계속 배울 겁니다. 네, 재무 상태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배울 거고요. 그리고 경영 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거. 그래서 재무 상태표 내용과 그리고 손익계산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워나갈 거니까, 네, 재무제표의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로만 일단은, 네, 눈여겨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에 이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제 별도로 옆에 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에요. 중요해요. 특성. 네, 요겁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우선은 질적 특성도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강적인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으로 해서, 네, 우리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배워나갈 거고요. 여기 해당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근본적 질적 특성 중에 첫 번째로는 목적 적합성이 있다. 목적 적합성. 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현의 충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표현의 충실성에서 크게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으로, 네, 두 가지로 해서 근본적 질적 특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그런 하부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서는 또 세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암기가 필요한데, 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또는 뭐 확인가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있습니다.
네,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부 속성이고요. 이러한 목적 적합성은 이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적 적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예측 가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한 이 재무제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랬더니 3년치 정보를 봤더니 매출이 쭉 올라가고 있는 추세네 라는 걸 확인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출이 이번 연도에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측 가치는 매출이 오를 거야 라는 거. 계속 올라온 추세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드백 가치는 예측 가치랑 좀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예요. 내가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투자했어. 그리고 나서는 진짜 매출이 올랐네. 그리고 나 좀 이렇게 투자해서 좀 약간 뭐 주식도 좀 재미를 봤네.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하면 확인했을 때, 즉 피드백 가치가 맞았다. 내가 잘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는 그렇게 같이 짝꿍처럼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성,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다. 즉, 이 정보가 누락되거나 책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가 되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한 정보들은 중요한 정보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다면 그건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부 속성이고요.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부분인데, 네, 요거는 표현에 대한, 즉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그럼 글이나 숫자로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좀 충실하게 많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표현의 충실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도 하부 속성이 3가지가 있어요. 완전하게 서술이 돼야 돼요 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편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중립적으로 서술이 돼야 돼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류 없는 서술. 네, 이렇게 서술이 된다면 충실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 간략하게 여러분들은 하부 속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끝. 네, 요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도 존재를 합니다. 네, 보강적 질적 특성들이 있고요. 네, 요거 4가지 있어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적시성, 이해 가능성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보관적 질적 특성의 4가지 이 부분과 근본적 질적 특성에 있는 특성들을 서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속성들을.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잘 암기해 주시고요. 자, 보관적 질적 특성에서 비교 가능성. 네, 요거는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비교할 수 있다.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비교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항상 정기, 단기 해서 기간별로 구분할 수 있게끔, 비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네, 요거는 비교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네, 검증성, 네, 요런 부분, 검증 가능성, 요런 부분들은요, 이 재무제표를 A 사람이 보고 B 사람, C 사람, 요런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낸다라고 하면 요거는 요거 재무제표는 잘 작성된 그러한 검증이 가능한 그러한 재무제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시성은 말 그대로 적시에 이용 가능하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성은요, 다수의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자기만의 뭐 말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강경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의 요소.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에 이제 재무 정보를 나타내는 것,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재무 상태,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상태, 부채 상태, 자본의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거, 재무 상태를 보는 부분이고요. 이거 재무 상태표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요게 재무 상태표 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추후에 계속 공부해 나갈 거니까 지금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뭐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개념적인 것만 이해할 거예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에 나오는 이러한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를 T 계정으로 표현을 하면, 재무 상태표 T 계정으로 표현하면 자산, 부채, 자본은 이렇게 자산은 차변에 표현이 되고요. 계정 처리가 되고요. 부채랑 자본은 대변에 표기가 됩니다. 그 T 계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실 거니까 먼저 좀 보여드리고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이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산의 계정 처리,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처리돼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용적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어떤 것이 자산의 개념인지. 자, 내용 보시면,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점 보실게요. 자산에서 내용에. 자, 과거 사건의 과거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요거를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요게 자산입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대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자산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산은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울 테지만 건물이나 토지 이런 유형 자산들,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지만 그러한 뭐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거 형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형 자산, 그것도 자산으로 근데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자산은 물리적인 형태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일단 기본적인 개념, 과거의 결과로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거다, 들어올 거다라는 게 자산이고요. 부채는 약간 반대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 잠깐 보시면, 자, 부채 그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는 거예요. 자산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요거는 유출돼서 이행될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부채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채는 의무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적인 성격으로 해서 이제 유출될 거다, 미래에 계속 유출될 거다라는 거. 그게 부채입니다. 자산은 유입될 거다. 그리고 부채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그런 현재 의무, 유출돼서 이행될 현재 의무다
의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내는 것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채 쪽으로 해서 뭐 사채가 뭐 예를 들면 헷갈리시려나? 뭐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 사채를 발행했어요. 뭐 이자 비용 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 비용을 상대방이 줘야 되는 것들, 그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생시키는 어떠한 것들, 사채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부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념적인 것만 보시면 되고요. 네, 자본 같은 경우 역시 그렇습니다. 네, 자본은 간단해요. 앞서 얘기했던 자산 그리고 부채를 요걸 가지고 봤을 때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잔여 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으로 남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잔여 지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잔여 지분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본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건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재무상태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성과 관련된 것도 이제 표현이 돼야겠죠. 이제 매출 얼마나 올렸는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발생했고, 이익이 얼마나 정말 이제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외부의 정보 이용자들에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역시나 보고가 돼야 됩니다. 보고가 될 때는 포괄손익계산서, 네,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괄이익 부분으로 해서, 자, 포괄이익은 포괄이익, 수익,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잠깐 내용 보시면 이제 포괄이익은 요거예요. 자, 기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포괄이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와의 자본 거래, 요거는 주주들과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주들 간의 거래. 그래서 주주가 출자를 해서 자본이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들, 즉 증자라든가 아니면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본거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본거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포괄이익이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주주와의 거래로 통해서 발생한 것들을 제외한 것을 포괄이익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 수익은 이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그런 경제적 효익의 증가라는 부분입니다. 비용은 반대로 이거는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그러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과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어차피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우리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즉 기록을 한다라는 게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식하는 것, 즉 뭐 재무상태표나 이런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 즉 기록을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 즉 인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해도 되겠어, 뭐 여기 매출로 해도 되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인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식 기준은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그때 기록을 하고요. 즉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얼마인지 측정할 수가 있어야 회계는 이제 숫자로 기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측정, 즉 측정될 그러한 금액들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되어야지만 그래야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기준 모두 충족해야 돼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야 되면서 그러한 금액 같은 것들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인식 기준을 갖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으로 해서
요소의 측정이라고 해서 네, 측정, 즉 얼마인지에 대해서 즉 기록을 할 때 얼마로 기록할 거야 라는 부분이죠. 네, 요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한 측정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뭐 원가 기준을 뭐 표에 있듯이 역사적 원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현행 원가, 그리고 실현 가능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정 가치로도 기록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즉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록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원가 기준들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로 해서 기록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것도 역시나 자산의 측면에서만 좀 우리가 자산 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러한 측정 기준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자, 표에 있는 것 중에 역사적 원가 쪽 있죠? 자, 역사적 원가입니다. 자, 네, 요거는 취득의 대가로 취득 당시에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 뭐 그 대가의 공정가치 이런 것들인데, 네, 공정가치는 시장가치, 시장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요거는 결론적으로는요, 그냥 과거에 그냥 구입 가격이에요. 네. 과거의 구입 가격대로 나 장부에 쓸게, 기록할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측정 요소로서 역사적 원가를 가지고 장부에 기록하게 될 때는 과거의 구입 가격으로 하면 돼요. 네. 그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기록한다. 네, 그리고 현행 원가를 볼게요. 현행 원가는 이런 겁니다. 현행 원가. 자,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만 정리할 거예요. 표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자,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딱 지금 시점. 딱 현재 시점. 즉시,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네, 여기 중요합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불해야 할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행 원가는요, 과거 구입가격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즉시, 현재의 구입가격이에요. 현재의 구입가격이고요. 지금 즉시 구입했을 때, 예, 이런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입 가격으로 즉시 대가로 지불해야 될 것, 네, 이런 금액으로서 측정이 돼서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산에서는 그래서 현재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현행 원가는 원재료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때 원재료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실 텐데, 원재료에서 현행 원가, 그래서 현행 대체 원가 이런 부분들이,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감안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실현 가능 가치라는 부분입니다. 네, 실현 가능 가치는요, 현재, 즉 구입 가격, 즉시 구입 가격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요거는 자, 책 잠깐 보시면 자산에 해당되는 거, 자,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정상적으로 처분하는 데 수취할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고 수취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의 금액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면서 받게 될 판매 가격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내가 뭐 팔고 있어요. 그랬을 때 판매 가격, 여기 실현 가능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치, 네, 판매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영업 활동에서 내가 갖게 될 그러한 가격을 실현 가능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상품이나 제품, 네, 요런 부분에 있어 상품이나 제품 관련된 그 가치를 측정할 때 실현 가능 가치라는 이러한 측정 요소를 씁니다. 네, 그 정도, 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우리 현재 가치라고 해서 현재 가치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해서 현재 가치 있죠? 네, 현재 가치 있는데 현재 가치. 자, 요거 책 잠깐 보시면 자,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자산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순현금 흐름, 순현금 유입액의 현재 할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현 가능 가치랑 동일한 개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러니까 미래에 쭉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쭉 이렇게 정상적인 영업 기간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미래에 얼마 내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들이 있겠죠. 미래 현금 흐름들이 있으면 이거를 현재 가치, 현재 시점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해당되는 그러한 화폐 가치는 지금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서 할인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쭉 당겨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현재 가치에 해당되는 부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추후에 부채 시간, 부채 쪽에 사채를 배울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현재 가치는 지금 현재 구입, 가격 구입 가격도 아니고요, 현재 구입 가격도 아니고요, 지금 영업 활동 중에서 얻게 되는 판매 가격도 아니고, 이건 미래의 현금 흐름으로 네, 미래에 그런 유입될 현금 흐름들이 쭉 이제 기대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거를 현재 가치로, 현재 시점 가치로 할인해 주는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별도로 쓰지는 않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조금 더 보태면 현행원가, 실현 가능 가치 이런 것들은 뭐 현재 가치가 아니겠죠. 네, 현재 가치 된 게 아니겠죠. 미래 현금으로 땡겨온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 자본과 자본 유지의 개념으로 해서요. 네,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갈게요. 네, 뭐 우리는 자본과 자본 유지 개념 중에서 자,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가 계속 쓸 거는 재무적 자본에 해당되는 재무적 자본에 해당되는 요 개념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이익은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재무상태표 T 계정 기억나시죠? 자산 부채 자본. 네, 그렇게 봤을 때 순이익은 그 자본으로 봤을 때 네, 재무적 자본은 네,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뺀 것만큼이 순이익이 된다라는 게 재무적 자본입니다. 자, 이 말은요. 자, 기초 기말로 해서 네, 재무상태표 T 계정을 봤을 때 자산, 부채, 자본 항목들이 자본이 대변에 위치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 네, 요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순이익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기말 자본 그리고 만약에 자본이 100이었는데 200이 됐어요. 그럼 헷갈리실나? 같은 150이 됐어요. 기말에는. 그럼 자본 50 늘었죠. 이 플러스 된 건 순이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념에 우리는 회계를 배울 겁니다. 우리 재무회계 시간에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물적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자본의 이러한 순이익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본의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이익은 자, 생산 능력의 증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증가액이라는 부분인데, 자, 요 간단히 생각하시면 그래요. 자, 재무적 자본은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을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 순이익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화폐 금액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물적 자본은 실물 생산 능력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화폐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사실 실물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그러한 물가 변동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경영 능력도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실물, 즉 이 화폐적인 부분의 그런 순이익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물 생산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 증가액을 이제 순이익으로 본다라는 게 실물적 자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살펴봤고요. 네, 조금 회계랑 조금 친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무 조바심 내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차근차근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것도 이제 배워 나갈 거구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회계 원칙으로 해서 또 더 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